네, 그래서 이제 2021학년도 수시 학생부 중심 전형에 대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중심 전형을 한번 총 정리를 해볼 텐데요. 서울대부터 숙대까지의 대학들 중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작년과 큰 차이 없이 배동소이합니다. 다만 이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큰 변화가 이제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연세대학교가 면접형이 증가한 건 맞습니다. 논술 인원이 줄어든 인원들로 다른 전형들로 좀 많이 연대가 이동을 했어요.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 1, 2가 있다가 학교 추천으로 그냥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생 전형이긴 한데 기존 전형에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가한 건 아닙니다. 자, 합쳐진 거예요. 학교 추천 2의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영역 등급하고 수능 최저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원 변동도 그리 크지 않고요. 전년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수능 최저의 한국 외대와 홍익대학교가 각각 2개 영역 4등급 그리고 3개 영역 7등급으로 변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대학의 즉 198개 대학 기준으로 보면 14만 6,924명의 최대 전형이지만 상위 16개 대학은 9.2%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교과를 정량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일부 전형에서 이제 비교과도 일부 반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서류 20% 이렇게 이제 비교과를 반영하는 겁니다. 여기 교과 40에 비교과 60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서류라고 되어 있는 곳들은 교과만이 아니라 비교과도 함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교과와 서류를 이렇게 나눠놓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과의 영향력들이 크지만 일부 비교과도 상위권에서는 반영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연세대학교는 면접형 전형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면접이 60%나 되고요. 서울대 지역균형도 면접이 30%, 고려대학교도 면접이 20%로 면접의 영향력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대 고교 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면접의 영향력들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전형 개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괄 선발, 서류 평가만으로 진행하는 일괄 선발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은 수능 최저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외대가 수능 최저가 부활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익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변경이 있었는데 완화된 겁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들 이렇게 되니까요. 확인해 보시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연계입니다. 현재 자연계 계열의 경우에는 큰 내용적인 차이는 없어요. 다만 수능 최저와 인원에서의 변동들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연계는 서울 캠퍼스에 외대가 없기 때문에 외대 제외되었고요. 여기 홍익대학교 자연계열도 역시 수능 최저가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대는 이제 여기는 없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 변동이 있습니다. 세계영역 등급하고 6으로 바뀌었습니다.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모집 인원은 증가 추세입니다. 외대 면접형은 모집 인원이 그런데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외대 면접형의 모집 인원 축소 좀 71명으로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그 대신 서류형이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형이 131명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오히려 학종 전체로 보면 증가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전년도에 숙명여대가 숙명인재 서류형을 신설했는데요. 올해는 외대가 서류형을 신설해서 면접을 축소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사항들을 일부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모집 비율이 학종을 60% 이상인 대학이 이렇게 됩니다.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시립대, 한양대, 동국대. 이 대학들은 학종으로 많은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 고려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모집 인원이 40% 이하인 대학은 홍익대학교 한 가지입니다. 홍익대학교는요, 교과 전형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2가 폐지되면서
일반 전형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일반 전형이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전의 전형은 학업 우수형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전형은 수능 최저가 4개형의 등급합 7로 좀 변동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전형은 대체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의 지원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열 적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 학생부와 면접으로 실시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이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전형의 차이들을 조금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게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강대학교가요, 학종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전년도에 종합형과 학업형으로 해서 학업형의 경우에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름이 왜 학업형인지에 대해서 혼선을 좀 빚었는데요. 그에 맞게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학업형 2차로 갔고요, 종합형 1차로 갔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1차의 경우에는요, 서류를 모두 다 원서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하지만 2차의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수능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이제 수능이 높게 나올 경우 서류를 안 내겠다는 생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미래인재의 수능 최저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세계형의 등급합 6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형 신설 아까 다 말씀드렸죠? 홍익대학교 최저 기준 완화됐습니다. 면접이 없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전형들의 경우에는 이제 일괄 합산형으로 평가되는 전형들이어서 이런 전형들을 잘 활용하시면 수능 최저도 없는 대학이 많고요. 또 면접이 없는 대학들이 진짜 학생부의 비교과와 실력으로만 평가받아 볼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을 학종 중심으로 대비해온 친구들이 잘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 대부분 없지만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문계 소개해드렸고요. 자연계 내용 대동소이한데요. 일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외대 서울 캠퍼스 없어서 빠졌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는 있는 경우에 자연계와 인문계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인원사항의 변동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앞에 들은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이제 특기자 전형을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전년도에 54명 모집했던 어문학 인재 전형이 있었는데요. 이 전형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제계열에서 77명이 또 감소했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학교의 전형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 역시 51명 줄였습니다. 계속 인원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줄어들거나 현행 유지하거나 폐지하는 경향들이 나타났습니다. 외대 특기자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대 이상의 대학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이렇게밖에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기자 전형을 지원해야 되는 학생들은 모집 방식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특이할 만한 게요. 대체로 이제 면접이 이루어지고 외국어 면접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기 한양대학교가 1단계에서 외국어 에세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는 어문학 인재전형 폐지되었고 국제계열은 면접을 보는데요. 언더우드 계열은 작년까지 영어 면접을 실시해왔고 또 기타 다른 계열들은 국문 면접과 영어 면접을 혼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올해 어떻게 되는지 이 강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폐지했고요. 두드림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소프트웨어 관련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학종이 어떻게 선발되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2021학년도, 22학년도에 학종 전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까 쭉 설명드렸는데요. 학종과 관련해서 학생부 기재와 서류 간소화의 적용 시점이 올해 고3까지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용 간소화돼서 이제 안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 아닌데요? 라고 신문기사 찾으셔서 자료 보여주시고 학생에게 불리가 안 가도록 해주시라고 좀 좋게 선생님과 잘 협의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소서는 올해까지 현행서식 유지됩니다. 그리고 추천서 올해까지 유지됩니다. 내년에는 폐지됩니다. 선발 결과 공시 그리고 면접 구술 올해까지는 대학 자율로 유지가 되지만 최소화가 유도된다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몇 학교들이 서류 전형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다 유지되기 때문에 미리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서 나의 가능한 스펙을 스스로 깎아내리면 안 좋겠지요. 그래서 이런 선택들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부에서는요, 일단 창의적인 이거 기억하세요.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학습 발달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제일 많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출결 상황이나 독서 활동 등은요, 보조 자료와 함께 평가 과정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로 희망 사항은 여전히 관심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중하위 대학에서는 일부 영향력이 있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생들의 진로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교수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학생이 좀 연속된 관심사의 확장 내지는 변화 과정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자소서에서 이를 잘 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쭉 설명드리면서 교과와 비교과가 뭔지 헷갈리시는 부분들 많으실 텐데요. 교과는 학생부 안에서 성적과 관련된 부분이죠.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활용되지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와 비교과를 모두 활용하는 전형입니다. 자, 보시죠. 조금 전에 보신 게 교과 전형, 교과 영역이죠. 자,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를 정량적으로 계산 방식이 있어요. 계산해서 활용합니다. 하지만 종합 전형은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수치가 높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궁금하시죠? 자, 대체로 정량적으로 활용을 할 때는 학교별로 비율도 있고요. 3학년 1학기까지의 전학기를 반영을 합니다. 또 교과별 반영 비율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도 해요. 자, 정교과로 보면 이 두 학생 중에 A 학생이 1.98, B 학생이 2.06이 나와서 A 학생이 더 좋은 교과 내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국영수사과만 반영을 하게 되면요, A 학생이 2.10, B 학생이 1.84로 B 학생이 더 좋은 내신 결과를 보여줍니다. 국수 영과만 보게 되면 그 격차는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자, 또 이제 정량평가가 되는 항목 중에 이렇게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의 이제 등급에 따라서 기준 점수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국대학교는 사실은 이제 논술 전형에서의 내신 반영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폐지하기 전까지는요 6등급이 9.8점이고 1등급이 10점이었어요. 전체 100점 만점에서 교과가 10% 들어가는데 교과의 점수 차이가 실제로 0.2점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논술로 다 뒤집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학교 지금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210점인데요. 5등급 가도 190점이에요. 그래서 전체 학종에서 300점 만점 중에 교과가 210점이 들어가는데요. 이 210점 중에 20점이 깎이는 겁니다. 전체 1000점 전형 만점에서 20점이니까 20점이니까 1000점 전형 만점에서 20점이면 2% 정도가 되는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약간의 내신 영향이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형에 따라서 점수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전형에서는 이렇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계산하거나
표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교과 내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번 보시죠. 1학기와 2학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친구의 실제로 원점수가 어땠는지, 과목 평균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봐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 속차 등급이 6등급이에요. 그런데 과목 평균이 96점이었고 본인 점수가 97점이었어요. 100점 만점. 근데 대부분이 만점이 나왔고 이 친구는 뭔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학교가 워낙에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확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표준 편차까지 활용을 해서 보기 때문에 등급 자체가 낮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종합에서의 교과 활용 다시 보시죠. 지금 여기 과학 과목 보시면 이 친구가 좀 등급으로만 봤을 때는요, 4등급, 3등급으로 굉장히 안 좋은 등급으로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과학 과목의 선택자가 172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성적의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는 과학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성적 상승을 이뤄내고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경우도 보시죠. 영어가 1, 과학 5, 1, 과학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수강자 수가 69명밖에 안 되니까 그 중에서 등급을 잘 맞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강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학 보시죠. 지금 1학년 때 평균 등급, 2학년 때 평균 등급, 3학년 때 평균 등급에서 점점 상승세가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상승세가 느껴지는 건 아니고 다 1등급으로 높은 등급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러면 대체로 점수가 좋은 과목들을 뭘로 볼까요? 이 학생의 관심사로 간주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친구는 과학과 국어 과목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구나 라고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회계생물학과의 경우라면 수학과 사회 과목에 관심이 크고 성적이 좋은 게 유리하겠죠. 행정학과라면 이런 과목들이 유리할 거고요. 언론정보학과도 마찬가지겠죠. 화학과라면 수학이나 과학, 의예과라면 영어, 과학 이런 과목들의 성적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중심 과목의 성적들이 나쁘다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기본적인 소양으로 요구하는 과목들에 대한 성적이 내가 별로 좋지 않다면 종합전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비교과 볼까요? 비교과는 교과가 아닌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대체로 종합전형에서는 정성적으로 활용되고 교과 논술 정시 전형에서도 일부 비교과가 활용됩니다. 어떤 게 활용되냐면요, 무단결석, 봉사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 점수들이 요강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종합전형이죠. 종합전형의 최종 경향은 학생의 능력을 학업 능력과 학업 외 능력으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 능력은 이제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이 기본이 되는 거라면요. 비교과라고 하는 것들은 즉 학생의 학업 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학생이 어떤 스토리로 어떤 관심사들을 가지고 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기존의 학생부들은 대체로 수동적인 학생부 구조들과 좀 이렇게 영역별로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기술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제 학종에 적합한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영역들, 예를 들어 수상 경력과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과 진로활동과 독서활동 이런 것들이 모두 연계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과 수업을 하던 도중에 특정 주제에 관심이 생겨서 그 주제와 관련된 독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독서 활동란에 보면 그와 관련된 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독서 활동에서 특정 주제에 관심이 심화되어서 동아리 활동으로 2학년 1학기 때 이걸 연계해 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자율 동아리를. 그래서 이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끼리 특정 주제에 대해서 소논문, 탐구문을 썼고 이 탐구문으로 교내 자기주도학습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상의 결과에 스스로 고무되어서 더 주제를 심화해서 관련된 심화 주제들에 대한 독서 활동들을 여름방학 때 벌리고요. 이를 바탕으로 2학기 때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관한 소논문을 작성을 해서 이를 관련 교과의 채특사항과 그리고 진로 활동 사항에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의 활동은 계속해서 연계된 스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들은 학생의 관심이 심화되는 과정이고 학생의 관심의 심화를 통해서 이 학생이 이 전공 분야에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교수들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능동적인 학생부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가를 나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소서가 바로 이 학생부 사이에 연관 관계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면 자소서도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수상 경력 많을수록 좋다고 흔히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일정 개수 이상이 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냥 개수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지만요, 주로 학업우 수상과 표창장과 그죠? 논술 경시 독서 능력 정도의 상들이 있어서요, 뭘 좋아하는지, 어떤 전공적 합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친구를 보세요. 이 친구는 논술도 받았고요, 영어도 받았는데요, 뒤로 갈수록 과학 경시 대회의 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생명과학, 화학, 물리, 화학, 그죠? 그래서 과학 분야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학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자신의 지적인 관심들을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이어간 발표 대회에서도 수상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시대회의 수상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러한 지점들이 학생들에게 관심사들을 확인시켜주는 거고요. 특히 화학 분야의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 학생이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것만 쓰기보다는 조금 더 어떤 보고서를, 그지? 과거에 어떤 내용으로부터 얼마나 심도 있게 또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했는지가 잘 드러나도록 쓰여지는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이고 날카롭게 이런 막 강조점들, 수사점들 많이 두시고 쓰시는데 사실 이 학생의 활동 과정과 내용이 더 잘 드러나도록 쓰여진다면 그런 그냥 형식적인 수사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상 경력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전공적 합성과 관련된 다른 활동, 다른 항목의 기록들과 연결될 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교과의 정성적인 활용에 대한 측면들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지금 46명만 수강한 곳에 가서 등급은 안 좋았지만 성취도에서 A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이 과목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보다 훨씬 높은 성적을 받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투 과목, 심화학습까지도 잘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수강 인원이 적어도 자기가 좋은 분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탐구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되죠. 자, 독서 활동도 볼까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 쓰여진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독서 활동에 이런 내용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항목들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활동은
지금 이제 문제의식이 연결되고 확장되었는지를 느껴지게 독서활동의 목록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교수들은 이 학생이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를 쭉 살펴보면서 이 책을 통해서 이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이 학생이 이렇게 관심을 이어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식이 연결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처장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대체 애들이 지난 10년간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애들은 왜 10년 동안 왜 굶주리는지만 궁금해하는 거냐. 그걸 알았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은 왜 없느냐. 그와 관련된 심화된 독서 활동들은 왜 눈에 띄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문제의식이 계속 심화되는 독서 활동의 목록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특강 동아리 대회 학생 활동 중심으로 이제 기술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관심과 어떤 의지,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고 어떤 평가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후속 활동이 뭐가 이어졌는지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자율활동에서 탐구보고서 등으로 그게 연계가 되어야 하고 또 평가가 수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드러나야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창작 활동으로 연계성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걸 엮어내는 게 자소서인 거죠. 자, 능동적인 학생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죠? 또 본인 이런 활동들을 해왔다는 거죠. B 학생은요, 입상보다는 배운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이런 표현들, 수시로 방문하여,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능동성들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라고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쪽은 너무나 무엇을 했는지에 치중하고 있다면 이곳은 조금 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했는지가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학생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잘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럼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고 언제 써야 하느냐? 지금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3학년 1학기에 비교과가 좀 마무리되고 학생부 완성 이후에 여름방학에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자소서를 일찍부터 요구하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다 바꿔야 돼요. 나중에 과가 바뀌면 자소서가 통째로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괜히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8월 중순 이내에 방학 때 1차 완성본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방학도 축소되고 개학도 연기되고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입시 일정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가 늘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정시와 수능이 좀먹을 확률도 높죠. 그래서 미리 좀 자소서의 내용들을 정말 방학이 시작하면 절대 미루지 말고 방학 첫 한 주 안에 끝낸다는 목표, 2주 안에는 최소한 끝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걸 진행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소서는 구술계획입니다. 학생부의 영역별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자기만의 노력의 과정을 어필하는 건데요. 자칫 너무 난 이것도 잘했고요, 이것도 잘했고요, 자랑과 성과 나열 위주의 자소서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진정성 있는 성숙의 기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필은 절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진정성이 있으려면 자기 경험에 대한 성찰을 기초해서 스스로의 문체로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소서 프로그램은요, 절대 대필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활동 중에서 의미 있었던 활동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활동의 의미들을 더 부여하고 이걸 학생의 언어로 1차적으로 만들고 그 언어를 다시 또 학생과 상담을 통해서 교정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학생이 스스로 써야 자기가 면접에 가서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비슷한 언어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대필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요. 타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대필이 없는 그런 업체에 가셔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소서에는 자기주도성, 전공적합성, 바람직한 인성, 민주적 리더십의 내용들이 잘 드러날 수 있으면 무엇보다 좋겠습니다.
자, 학종에서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15형 면접이 있고 인적성 면접이 있고 서류 확인 면접이 있습니다. 대체로 상위권 대학들은 제15형 면접을 함께 보고 있는 반면 중위권 이하의 대학들은 주로 인적성 면접이나 서류 확인 면접만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스카이의 경우에는 제15형 면접이 실질적인 당락을 좌우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잘 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구술 면접 대비 뭐 많이 필요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요. 실제로 구술 면접은 논술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술은요, 학생이 언어적인 능력이 좋다면 정확하게 제시문에 대해서 이해도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제시문에 있는 단어들을 바탕으로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첨삭을 해보면 알지만 옆에다가 놔두고 첨삭하는 게 채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은 어느 정도 이해했나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구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술은 뭔가 미심쩍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독해력, 정확한 이해, 정확한 추론 능력 등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 구술 면접 시험이어서 구술 면접이야말로 아주 정교한 독해력과 사고력이 요구되는 시험입니다. 단기간의 대비로는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고요. 3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구술 면접에 대비를 해둔 학생들이 월등히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와 관련해서 저희 입시남아 해전술의 프로그램들 안내해 드릴게요. 학생부 기록관리 프로그램 있고요. 그리고 정부적 합성에 맞춘 정규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1, 2학년 때부터 해가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만 듣는 학생들도 학생부 관리를 원할 경우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자소서 프로그램, 이거는 올해 안 할 겁니다. 1차 완성 프로그램 올해 없습니다. 자소서는 올해 여름방학 이후에 확정 프로그램만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 확정 프로그램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술 면접도 일상 스카이 클럽반에서 진행하다가 여름방학 때부터는 특강으로 이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